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식생활과 건강 두 번째 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소화, 흡수 및 대사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업 준비를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수업할 내용이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소화, 흡수 및 대사 이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간단한 내용만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무리 교양 과목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강의 일정 계획이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영양소들에 대한 내용 모두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탄수화물과 지질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도 시간의 배분에 대한 변동이 좀 있을 뿐이고 되도록이면 강의 일정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하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소화, 흡수 및 대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양이 무엇이고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양소들의 일반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론으로 가서 탄수화물의 종류, 기능, 소화 및 흡수, 대사, 그리고 지질의 종류, 기능, 소화, 흡수 및 대사, 이렇게 이런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과 영양소인데요. 영양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영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양은 음식, 식품을 섭취하여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치고 생명 활동에 사용하고 그 불필요한 것을 배설하는 일련의 과정. 즉 음식을 먹고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배설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영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생명 활동이라는 얘기, 여기 생명 활동 있죠. 생명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예,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성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 낡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재생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이제 생명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영양소란 무엇이냐? 영양소는 식품의 성분 중 체내에서 영양적인 작용을 하는 물질, 여기서 영양적인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생명활동을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영양소들이 식품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식품의 형태로 먹으면은 영양소의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양소가 몸의 유지, 에너지 제공, 그 다음에 생체 기능 조절과 같은 그러한 기능들을 함으로써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6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6대 영양소라고 해서 부릅니다. 첫 번째가 탄수화물, 지방 또는 지질, 그리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그래서 이렇게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5대 영양소라고 이제 얘기했죠. 거기다 이제 물까지 추가가 되면 이제 거기는 6대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영양소, 영양이 무엇이고 그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영양소의 일반적인 기능과 역할을 보겠습니다. 영양소의 일반적인 영양소는 다음 3가지 기능과 역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성 영양소, 에너지 영양소,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조절 영양소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성 영양소를 보면 영양소는 우리가 매일 끼니마다 먹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을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사실 우리 몸도 성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식품의 성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식품의 주요 성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수분 등인데 우리 몸의 각 기관, 조직, 세포의 성분들을 보면 이러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표에 보이듯이 인체를 구성하는 각종 영양소가 비율별로 나와 있는데요. 조성 비율은 각 식품마다 다르겠지만 인체를 구성하는 영양소를 보면 약 64%가 수분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16%, 지방은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기질은 6% 정도, 탄수화물이 0.6%, 그리고 비타민을 비롯한 기타가 한 미량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남자나 여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한 15% 정도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여자는 한 20%대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처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성된 수정란이 되고요. 그리고 수정란이 분열하여 성장하고 그래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 몸의 신체의 조성과 체격은 수정란을 형성할 때 유전인자와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의 영양 상태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영양 상태로 좋은 영양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보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 영양소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함께 물도 중요하게 포함되고요. 무기질, 비타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근육, 골격, 기관, 혈액 등 신체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영양소 중에는 섭취됨으로써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제 그것들인데요. 생성된 에너지들은 여러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서 신체의 생명활동에 사용됩니다. 여러 운동에 사용되는 활동에너지, 그 다음에 체온 유지 등을 위한 열에너지로, 그리고 신경 전달이나 신호 전달 등을 위한 전기 에너지, 그리고 근육 수축, 이완과 같은 기계 에너지, 그리고 삼투압 조절과 같은 화학 에너지, 그리고 시력의 명암 조절, 즉 밤과 낮에 물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력의 명암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빛 에너지 등 이러한 다양한 용도의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에너지 영양소들은 체내에서 연소되어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량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위해서 우리가 식품을 고를 때 참고하는 것이 열량소인데, 그리고 이 열량소의 기초에서 각 식품의 총 열량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보통 탄수화물은 g당 4kcal, 지방은 g당 9kcal, 단백질은 g당 4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영양소의 세 번째 기능인데요. 조절 영양소로서의 기능입니다. 영양소들이 체내에서 잘 이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 영양소들이 몸에 필요한 성분들, 구성 성분들을 잘 합성하도록 도와주고 에너지 영양소들이
체내에서 에너지를 잘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절 영양소입니다. 이들은 비타민, 무기질, 물, 단백질, 효소입니다. 여기서 이 단백질은 아까 봤던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단백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효소를 얘기합니다. 효소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예.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단백질이라고 쓴 것뿐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있어야 체내에서 대사 과정이라든가 수분, 산염기 평형, 그 다음에 혈액응고와 같은 그러한 생명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체내의 대사는 일종의 화학 반응인데 인체의 화학 반응은 효소에 의해서 수많은 반응이 촉매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때 효소의 활성이 중요한데 비타민, 무기질, 물 등이 충분히 있어야 이러한 효소 반응이 정상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들이 표에 이렇게 영양소의 기능별 분류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가지 영양소 중에서 첫 번째로 탄수화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총 열량의 60% 이상의 가장 많은 열량을 차지하는 그런 열량소입니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로서 주로 식물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물체는 광합성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생성하는데 즉 공기 중에서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토양에 있는 물로부터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엽록소라고 하는 잎의 그 기관에서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당이죠.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당의 종류, 즉 탄소가 6개인 6탄당인지 또는 5개인 5탄당인지 그리고 또는 길이, 그러니까 당이 한두 개로 짧은지 10개 이상으로 긴지 또는 당이 알파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베타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당의 종류와 길이, 결합 양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이 결합되어 있는 길이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당류를 보시면 당이 한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개의 당을 이루고 있는 탄소수가 3개에서 7개까지 여러 종류가 알려져 있지만 보통 자연계의 식품에 존재하는 당은 탄소수가 대개 5개이거나 6개인 5탄당, 6탄당입니다. 그 중에서 6탄당이 더 일반적인데요. 식품 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당으로서 6탄당은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입니다. 이 3개의 당이 기본적인 식품 유래 단당이면서 그 이후에 나올 이당류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 다당류라든지 그러한 보다 큰 긴 탄수화물들의 기본이 되는 그런 당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도당,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육각형인데 반해서 과당은 오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수는 모두 6개입니다. 그래서 육탄당이라고 하죠. 이들은 주로 소장, 우리 위 밑에 있는 그 소장에서 흡수되어서 열량소, 열량원, 즉 에너지원으로 체내에서 사용됩니다. 이당류는 말 그대로 아까 봤던 단당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설탕, 유당, 메가당. 이게 대표적인데요. 그 유당은 락토스로 우유에 있는 당이라고 해서 유당인 거고, 메가당에서의 이 메가는 메가가 원래 발화시킨 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발화할 때 생성되는 당이라는 뜻에서 메가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바로 흡수되기보다는 단당으로 분해되어서, 즉 포도당이나 과당 또는 갈락토스와 같은 단당으로 분해되어서 단당류의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되어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은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학 구조보다는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아까 봤던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갈락토스가 보이고요. 중간에 이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당류가 보입니다. 메가당은 2개의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설탕 또는 자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는 이당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당류가 흡수되기 위해서는 단당으로 분해되어야 하는데 이들을 분해하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체내 소장에는 이들 효소들이 있어서 이들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어서 그 이당류를 단당으로 분해하여 흡수시키는 것이죠. 메가당은 말테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2개의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설탕은 수크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1개의 포도당과 1개의 과당으로 분해가 되고, 락테이스는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가 돼서 이들 단당류들이 흡수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효소의 양이나 활성이 다 다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락토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락토스를 분해하는 락타제죠. 락테이스. 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이 락테이스는 아시아계나 흑인들 그쪽 인종들은 전통적으로 우유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 그런 인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종들에게는 이 효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당을 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당을 분해하기 어려운 그런 증상을 갖다가 유당불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당불내증. 그렇죠? 유당을 소장에서 흡수를 못 시키기 때문에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어도 그 유당이 분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분해되지 못한 그런 유당들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다른 분해균들에 의해서 이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이제 부풀어 오르고 이제 그러다 보면 복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까지 이제 일으키는 그런 증세죠. 유당불내증이요. 하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인간들은 출생한 직후에는 이 락테이즈 효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출생한 직후 어릴 때는 이 효소가 가장 많고요. 성장해 가면서 이 효소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하니까 이 효소의 활성이 필요한 것이고, 커서는 젖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우유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이 락테이즈는, 이 효소는 일종의 유도 효소라고 합니다. 유도 효소란 효소의 기질이 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되지 않던 효소가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어지는 효소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유를 조금씩 섭취하다 보면 거기에 유당이 있으니까 유당이 계속 조금씩 신체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이 락테이즈 효소가 다시 분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한계가 있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를 유도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유를 조금씩 이렇게 먹어주는 것도 이 효소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위할 때도 기숙사에 제가 이제 그 기숙사 옆방에 살던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유당불내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백인도 유당불내증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주로 주식으로 이제 빵과 우유를 이제 먹어야 했는데, 그 친구가 먹는 우유가 약간 생소한 것이었어요. 봤더니 거기 락토스 프리 우유였습니다. 이 우유에 락토스를 없앤 겁니다. 이미 분해시켜 놓은 그런 우유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 보는 제품이었어서 그래서 좀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 이상 된 건데요.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락토 프리 우유가 나오더라고요. 예. 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없던 제품을 봤는데, 이번엔 콜레스테롤 프리 계란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계란을 풀어서 우유팩에 담아서 마치 우유 따르듯이 계란을 이렇게 따라서 후라이를 하든 모든 조리를 할 수 있게 이제 해놓은 제품인데요. 거기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유학 가서 얼마 안 가서 저도 이제 건강을 좀 생각을 해서 그냥 계란을 계속 먹는 것보다는 그냥 유학생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계란 후라이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프리 계란을 사서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제품을 사서 한동안 먹었습니다. 근데 몇 번 먹고는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 계란을 사서 그냥 먹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왜 그랬냐면 맛이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빠지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인 단당류와 이당류가 이렇다는 것을 한번 봤고요. 다음은 올리고당류와 다당류를 보겠습니다. 올리고당은 당이 3개에서 8개로 구성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식품 중에는 주로 이제 콩류에 라피노스와 스타키오스라고 하는 각각 당이 3개, 그 다음에 4개인 올리고당이 존재합니다. 라피노스는 우리가 아까 봤던 단당류 중에서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 이렇게 하나씩 3개의 당으로 이루어진 올리고당이고요. 스타키오스는 갈락토스 2개, 그 다음에 포도당, 과당 각각 하나씩, 그래서 4개의 당으로 이루어진 올리고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올리고당은 보통 그 사람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 특히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모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올리고당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열량으로 이용이 느리거나 또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이나 과당 대신 감미료 등의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다당류는 당이 8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일컬었습니다. 그 길이가 어디까지인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올리고당이나 다당류나 그 기준도 책마다 좀 약간 다릅니다. 올리고당을 3개부터인 것은 맞아요. 올리고당이 3개인 것부터는 맞지만 8개까지인지 10개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여기서는 8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당류도 8개 또는 10개 이상부터 다당이라고 하지만 그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다당류는 당이 수백 개인 것도 있고 또 수천 개, 또 수만 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모두 다당류라고 합니다. 다당류도 우리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이 있고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은 소화성, 그 다음에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난소화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소화가 되는 것은 전분과 글리코겐입니다. 전분은 곡류와 주로 두류 중에 있고 쌀 그런 데 있죠. 그 다음에 글리코겐은 이제 동물의 근육이나 간 그런 데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다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합의 친밀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난소화성은 주로 식물에 있는 다당류들이 이제 주로 여기에 속합니다. 셀룰로스, 우리가 보통 섬유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식이섬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룰로스라고 하는 섬유질,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펙틴, 껌류 이런 것들 등이 있는데 이들은 소화 흡수되지 않아서 식이섬유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장내미생물, 특히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프리바이오틱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과 프로바이오틱의 차이를 잠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프리바이오틱,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그렇죠? 예. 프리바이오틱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식이섬유를 얘기하죠. 프로바이오틱은 유산균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산균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산균과 함께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이러한 식이섬유들도 잘 섭취해 줘야지 장내 유산균을 잘 보존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전분, 글리코겐, 섬유질 모두 포도당으로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입니다. 근데 전분은 다시 그 약간 좀 전공 그 내용으로 약간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얘기를 할게요. 전분은 다시 그 알파1사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 양식으로 되어 있는 아밀로스하고 알파16 결합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아밀로펙틴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전분에는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이제 전분류가 있는 것이고, 글리코겐은 전분 중에서 아밀로펙틴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아밀로펙틴보다 좀 더 치밀합니다. 좀 더 꽉 찼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섬유질은 전분이나 글리코겐처럼 알파 결합이 아니라 베타 1사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소화를 못하게 되는 결합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들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열량으로 이용되지 않고 대신 장내 미생물 중 유산균 등의 유익균의 증식에 이용이 되고 장의 연동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촉진함으로써 신체에 좋은 기능을 부여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이제 탄수화물의 종류를 갖다가 종류별로 봤는데요. 단당류, 포도당, 과당, 그 다음에 이당류, 설탕, 그 다음에 올리고당, 이제 뭐 3개에서부터 8개까지 쭉 나왔고, 다당류는 종류가 많죠. 그래서 또 그다음 글리코겐, 녹말, 식이섬유, 또 키틴도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전분과 글리코겐 그리고 셀룰로스, 섬유소 구조적 차이를 단순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위는 소화 효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분과 글리코겐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섬유소는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분과 글리코겐은 섭취 후 소화 분해되어 이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고요. 섬유소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서 에너지원이 되지 못하지만 이거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생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이섬유에 알려진 기능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조금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영양소로서 체내에 섭취 시 몇 가지 기능들을 발휘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당류인 포도당이 생체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잘 이용이 됩니다. 포도당을 기준으로 탄수화물 1g당 4kcal의 열량을 발생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에너지는 여기서는 이제 ATP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신체 활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에너지는 체온 유지, 근육 수축 또는 이완, 또 심장 박동, 또는 소화 흡수라든지 조직이나 세포, 기관을 합성해서 만든다든지 그러한 등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에너지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여분의 당이 체내에서 생기게 되고 그 여분의 당은 이용되지 않고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남는 것들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 또 오랫동안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먼저 쓰고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대사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것을 다시 이것을 다 소진하게 되면 이번에는 저장해놨던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당 이외에도 과당이나 갈락토스 같은 당들도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포도당보다 이용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그 중추신경과 적혈구, 즉 두뇌, 그다음에 그 혈액 세포들은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탄수화물 이외에도 지방이나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두뇌와 적혈구는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당, 특히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당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느끼셨는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손상을 받는 부위가 두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서의 탄수화물의 공급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두 번째 기능은 단백질 절약작용입니다. 탄수화물과는 달리 단백질은 주로 성장과 조직의 유지 등 여러 그 신체 내에서 필요한 물질의 합성에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단백질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과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세 개의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 중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지방이 이용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방도 고갈되기 시작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신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에너지원이면서도 우선적인 에너지원은 아니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서 보다 신체 내 필요한 세포, 조직의 합성에 이용이 됩니다. 그러나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할 때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단백질의 이러한 합성, 여러 가지 신체 필요한 합성 능력, 그러한 것들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에 손상이 온다든가 체중이 감소한다든가 성장 둔화가 온다든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단백질을 에너지화 하려면 단백질을 분해해야 하는데 단백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탄수화물에는 없는 화학적 조성이 있는데 그게 질소입니다. 아미노산에는 질소를 함유한 아미노기가 있습니다. 아미노기는 단백질의 분해 시 암모니아로 전환이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체내에서 오줌으로 요소의 형태로 오줌으로 빨리 대사되어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체내에서 남게 되면 세포에 독성을 띠게 됩니다. 암모니아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특히 뇌에 치명적이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계속 분해시켜야 하는 에너지원이 없어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장기간 계속되면 건강상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이러한 단백질의 과도한 분해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케톤증의 방지입니다. 케톤증도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할 때 탄수화물의 결핍 시 생기는 증상입니다. 즉 탄수화물 결핍 시 지질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면서 지질의 산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중간 대사물이 생기는데 그게 케톤체이고 이 케톤체가 혈중에 증가하는 현상, 이게 케톤증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할 때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질이 불완전하게 산화돼서 생성되는 중간 대사산물인 케톤체가 혈액 중에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혈액의 산성화를 초래하게 되고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몸 전체의 노화가 급속도로 촉진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탄수화물의 섭취는 지질의 불완전한 산화를 막고 케톤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기능으로 기호성 증진인데요. 탄수화물은 단맛을 가지고 있는 당이 여럿 있습니다. 설탕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의 관능적인 특성은 식품의 맛을 증진시킴으로써 그 당을 사용한 식품의 기호성을 높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식품을 고를 때 맛있는 걸 찾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맛이 단맛이 있어야지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의 조리나 가공 시 단맛을 부여하기 위한 감미료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포도당, 과당, 설탕, 메가당, 올리고당류까지. 그런데 그 기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당을 감미료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들은 에너지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열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당뇨병의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당들을 일반 가공식품에 감미료로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품 회사들은 이런 포도당, 과당, 설탕, 메가당 등을 직접 감미료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들 당보다는 단맛이 뛰어나면서 단맛은 몇백 배 높고 열량은 없으면서, 그렇죠? 없으면서 가격도 싼 식품 첨가물들을 사용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카린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품 첨가물들의 사용은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5번째 기능은 식이섬유질 제공입니다. 이건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봤듯이 주로 올리고당이나 다당류 중 섬유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단 체내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량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이어트 식품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식이섬유를 입에서 이제 씹게 되면 구강에 어떤 입안에서의 씹는 활동을 자극하게 되고 침이나 위의 그 위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먹게 되면 위의 포만감을 충족시킵니다. 포만감이 생기면 다른 식품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겠죠. 그래서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내 물을 흡수하여 부피를 증대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변비 등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변비가 예방되니까 장내 독소나 나쁜 찌꺼기들을 바로바로 제거할 수가 있게 돼서 대장암 등 여러 가지 질환, 대장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로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팩틴질, 껌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탄수화물의 기능은 신체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신체 구성 성분인 그 탄수화물율의 그 대표적인 신체 구성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점성 다당류입니다. 이들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이런 점성 단백질과 함께 신체 구성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신체 연결 부위의 윤활제 역할을 하고요. 손톱, 뼈, 연골, 피부의 중요 구성 요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탄당 같은 탄수화물은, 오탄당이니까 탄수가 몇 개죠? 5개죠. 이러한 그 오탄당들은 유전물질 핵산의 구성 성분인 DNA나 RNA의 구성 성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체의 그 중요한 유전물질의 구성 성분을 이루게 되게 되는 것이죠. 유당은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의 섭취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근본이 되는 식물성 식품류들은 주로 이제 곡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현미, 통밀, 쌀, 보리, 밀, 옥수수, 귀리. 이들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인 떡, 빵, 국수, 과자류 등이 여기 속하고요. 캔디나 물엿, 초콜릿 등도 탄수화물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감자나 고구마 등에도 전분의 형태로 탄수화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 같은 경우는 주로 올리고당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두류에서도 이제 올리고당이 존재를 합니다. 동물성 식품에서는 주로 이제 그 간이나 근육이 이제 여기 속하고요.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제공할 수 있고요. 우유나 유제품에서는 유당, 그리고 꿀에서는 과당이나 고도당, 자당 등을 탄수화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의 종류와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 탄수화물이 어떻게 해서 소화가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중에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이 있고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있는데 우리가 소화를 보려면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을 예로 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분을 예로 들어서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 인체 내에서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 전분을 우리가 이제 섭취하게 되면은 입 안에서는 그 아밀레이즈가 있습니다. 침에 아밀레이즈가 있죠. 그래서 아밀레이즈에서 전분의 포도당들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랗고 이렇게 뭉쳐있던 전분들이 전분 덱스트린 형태로 이렇게 잘립니다. 여기서 덱스트린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올리고당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분은 말 그대로 다당류잖아요. 네, 다당류가 이 아밀레이즈에서 군데군데 잘려서 이렇게 올리고당 형태의 덱스트린 형태, 이걸 갖다 전분 덱스트린이라고 그러는데 덱스트린 형태로 이제 그 잘리게 되는 것이고 일부는 이제 메가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식도를 넘어가서 위까지 갑니다. 예? 근데 위에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산성이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산에 의해서 침에 있던 아밀레이즈는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밀레이즈는 일종의 효소인데 제가 아까 효소를 뭐라 그랬죠? 단백질 일종이라고 그랬죠. 단백질은 강산에 노출이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밀레이즈는 여기서 변성이 돼서 더 이상의 효소로서의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는 당에 관한 한 효소에 의한 작용을 받지 못하고 이 위산 자체가 굉장히 강한 산이기 때문에 위산 자체에 의해서 이 전분 덱스트린이 조금 더 잘린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분해지요. 예, 효소적인 분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상태로 여기 소장까지 오게 되고요. 소장쯤 오게 되면은 췌장에서 또 아밀레이즈가 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분 덱스트린 이런 올리고당의 형태를 한 2당류 형태로 이제 더 잘라주게 됩니다. 잘라주게 되고 그다음에 소장 점막에서 이제 이런 2당류들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이제 분비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말테이스, 그다음에 스크레이스, 그다음에 락테이스 등이 분비가 돼서 메가당은 포도당으로, 자당, 설탕은 포도당과 가당으로,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이렇게 단당류로 다 분해를 시켜서 이 소장 점막에서 단당류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소화작용을 받지 않는 식이섬유들, 우리가 아까 난소화성 그런 그 식이섬유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식이섬유들은 이 소화 효소들의 작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장의 연동운동을 좀 더 촉진시키거나 그래서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 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내 미생물,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어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여기 옆에 그림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당류, 이당류, 그 다음에 단당류 이렇게 해서 다당류는 전번부터 출발을 해서 치매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덱스트린이 되고 덱스트린은 다시 췌장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이당류가 되고 이당류는 다시 소장에 있는 말테이즈, 스크레이스, 락테이즈에 의해서 이러한 단당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의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위와 췌장을 거치면서 췌장에 있는 아밀레이즈의 작용을 받으면서 이당류가 되고 소장에서 다시 여러 효소들에 의해서 단당류가 된 이후에 소장 점막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능동적 운반, 또 다른 하나는 촉진 확산입니다. 능동적 운반의 방식으로 흡수가 되는 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있고요. 촉진 확산의 방식으로 흡수가 되는 당은 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능동적 운반을 보면은 그 소장 점막에 있는 점막세포, 그 육모세포에서 그 소장 점막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육모세포막에 있는 운반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운반체요. 그래서 트랜스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운반체를 이용을 할 때 이때 이제 그 농도차에 의해서 농도차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물질이 운반된다. 그래서 라고 이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도차에 역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단 그 농도차를 얘기할 때 농도가 낮은 곳이 있고 농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이 흐른다 했을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요?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순리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농도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곳이더라도 농도가 높은 곳으로 필요하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요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운반체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농도차에 역행해서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는 능동적 운반에서는 요 ATP라고 하는 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요 ATP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서 생성이 되는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그때 생성된 이 에너지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과당 같은 경우는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제 소장 점막세포로 이동을 하는데 과당은 촉진 확산은 농도차에 따라서 물질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이제 운반체를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차이점은 능동적 운반하고의 차이점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도차에 따라 물질을 운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소장 점막 세포 여기 세 개를 갖다가 소장 점막 세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는 위에는 포도당 또는 갈락토스고요. 오른쪽에는 이게 과당인데요. 요 들어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둘 다 이렇게 운반체를 이용을 합니다. 운반체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이용할 때 농도차에 역행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소디움이나 이제 그런 칼륨이나 그런 농도차가 이제 그렇게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쪽에는 농도가 낮고 이쪽에는 농도가 높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소장 점막의 육모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요 운반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이때
ATP가 발생한다. 그죠? ATP가 필요하다. 그건 거죠. 발생하는 게 아니라 ATP의 힘을 빌려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과당인 경우는 비슷하게 운반체를 사용하는데 이 운반체는 운반체를 이용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이 소장점막세포로 흡수가 되고 나서 흡수된 이러한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들은 모세혈관으로 다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타고 간 문맥을 통해서 이제 간으로 가는데요.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뭘 보여주냐면 이게 지금 소장입니다. 이게 소장이고요. 요거를 좀 확대시킨 게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이제 그 부분적으로 소장 점막 세포로 확대시킨 게 요거고요. 그래서 소장 점막 세포에 뭐가 연결되어 있죠? 이게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죠.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모세혈관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연결돼서 모세혈관을 타고 이 간문맥을 타고 그래서 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다시 다른 당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혈중에 당이 충분히 있다면 갈락토스 글리코겐으로 다시 저장이 되기도 하고 다시 당이 부족하다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으로 이렇게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당류 흡수 경로를 보면은 소장, 육모, 상피세포에서 모세혈관, 그 다음에 간문맥, 간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수화물의 대사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요 그림은 지금 그 체내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체 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그 당에 관한 한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 전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면 복잡하고 뭐 좀 간단하면 간단한데 비교적 그 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탄수화물의 전 대사 경로입니다. 네. 보면은 여기 보면 포도당이 보이죠? 포도당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포도당이 이제 소장 점막에서 이제 그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각 조직, 간을 비롯한 각 조직으로 가서 각 조직의 세포 내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포로 흡수가 된 이후에 어떤 과정을 밟는지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 이 포도당은 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해당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해당이 무슨 얘기냐면 당을 분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라고 이름 붙였죠. 그래서 끝에 이 라이시스라는 말이 붙으면은 분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한다.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 한국말로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해에서 피루부산 두 분자의 피루부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탄소가 몇 개죠? 6개죠.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예요. 그래서 탄소 3개짜리 2개로 쪼개놔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한 10단계 됩니다. 이 해당 과정이 10단계 되고 이 피루부산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세포 내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아스틸코에이가 되고요. 이 아스틸코에이에서 다시 요 TCA 회로를 거칩니다. 그래서 TCA 회로를 거치고 TCA 회로를 거친 것들은 다시 전자전달계, 그러니까 TCA 회로를 거쳐서 나온 여러 가지 전자전달 물질들이 전자전달계로 가서 거기서 이제 ATP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포도당이 탄소가 6개인 포도당이 해당 과정, 그 다음에 TCA 회로, 그 다음에 전달계를 거쳐서 쭉 가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질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6개인 포도당이 다 쪼개지고 여기 이산화탄소 형태로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그다음에 또 물의 형태로 오줌으로 또 배설되고 남는 건 이 ATP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 밖에 다른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 반대되는 당 신생합성. 그래서 우리가 당이 신체 내에서 충분하지 못했을 때 다시 그 체내는 이 당을 합성하는 그런 과정을 또 밟기도 하고요. 또 당이 충분했을 때는 글리코겐을 합성해서 글리코겐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당이 부족할 때는 또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그런 과정 거쳐서 또 그 포도당을 유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탄수화물의 주요 대사 경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